September we met, I could tell by your smile. You hadn't been with a good girl like me in a while. Yeah, you were impressed, couldn't leave me alone. Text me every time that you pick up the phone. And I had control on the driver's seat, bu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Now the tape. 자,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 이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미용인에서 이제 메디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배웠던 대학에서는 그 에스티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그쪽 분야를 벌써 조금 전망 있게 보시고, 우리나라가 워낙에 뷰티 쪽으로 한류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는 그렇게 벌써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미용적인 부분의 실용적인 부분과 메디컬적인 부분의 실용적인 부분을 다 총합을 해준,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상담을 해서 시술까지 해주는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반영구 분야 정도는 또 그렇게 전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한 게 이제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교육을 받기로 하셨잖아요. 눈썹은 3가지 배우기로 하셨죠. 여기에서는 지금 전문가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과정인데, 이때 당시 이거 만들 때에는 그거가 새로 나온 기법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는 수지침 기법,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법, 그리고 이제 엠보 기법. 근데 여기 보면은 엠보 기법이 막 드로잉 기법이 지금 우리가 쓰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뜯는 기법 있잖아요. 뜯는 기법은 태화된 거예요. 한 올 한 올을 뜯어서 점을 연결해가지고 결을 만드는 기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술자가 하기 힘드니까 결과물도 안 좋겠죠. 그런 기법들은 태화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2가지 기법에서 나중에 드로잉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수지침 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나왔던 기법도 좋은데, 저는 최근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탈각률이 거의 없는 그런 수지 기법, 시술 직후에도 자연스럽고 아주 명품으로 한 땀 한 땀 해서 우리가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명품 눈썹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단가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수지침 기법, 마이크로니들 수지침 기법이 오히려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배워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시술 테크닉이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걸 먼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기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손톱 하시니까, 손톱은 우리가 바르는 거는 해봤지만, 붓터치는 해봤지만, 기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잘 깔려 있어야지 완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거의 콤보 눈썹을 할 때 1차 때 그라데이션을 깔고 음영을 아주 자연스럽게 라이트 브라운으로 깔고, 2차 때 오셨을 때 눈썹을 다크 브라운으로 한 올 한 올 결을 만들어서 콤보 눈썹을 자연 눈썹으로 해요. 그러면 자연 눈썹의 시술 직후 자연스러운 기법과 눈썹이 한 올 한 올 있는 것과 그 그라데이션에 딱딱 맞는 그 대칭을 딱딱 맞추는 정교한 눈썹, 그리고 오래가는 눈썹,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중에 실습을 들어갈 때는 그라데이션을 먼저 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닉도 더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먼저 수업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엠보 들어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지침 들어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때는 여기 커리큘럼 있는 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때는 우리가 반영구 화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일 또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일 오래 걸릴 어려운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동안 그거는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이란 어떤 것인지 그 스케치를 내가 손으로 옮겨보는 연습들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시술 테크닉 터치법 이론 설명 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기계 작동법 및 재료 설명과 사용 용도 머신, 잡는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음 시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받아들이는 수강생의 속도에 따라서 더 땡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론 및 이상적인 눈썹 스케치 잡아주기. 그래서 한쪽 눈썹을 먼저 연습해보고 잘한다. 그러면 양쪽 눈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왼쪽 눈썹은 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양쪽 눈썹의 대칭을 똑같이 맞춘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 스케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눈썹 대칭을 사람한테 또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그라데이션 터치 연습들은 패드 연습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색소 배합 이론 같은 경우에도 잘 또 공부를 해둬야지 나중에 계속 해마는 게 색소 배합 이론이거든요. 아까 그 색소들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이 손님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배합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자연 눈썹 엠보 터치법을 익히실 거예요. 엠보 터치법이 들어간 다음에는 이거 그라데이션하고 엠보까지 익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이라인 금방 하실 거고요. 입술 뭐 금방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것들도 배우시면 좋은데 고객 응대와 홍보 마케팅, 이제 제가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써먹을 건지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고 직접 와닿아서 자꾸 질문도 많아지시고 그러실 거거든요. 어떻게 해라. 제가 저번에 말했죠. 첫 번째 때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제를 반영구 화장에 맞춰라. 자꾸 그런 것들을 꺼내라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반영구 화장을 들어갈 때쯤을 대비해서 오늘부터는 모델들을 섭외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비용을 받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내가 무료로 해주고 제일 첫 실습으로 하기 좋은 사람은 엄마예요. 그래서 첫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감이 차이가 확 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 첫 시간에 그럼 걔하고 나면 난 반영구는 이제 못하겠어. 나 이거 괜히 배웠나 봐. 이렇게 되실 수가 있고, 엄마를 해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만족해 하셔. 그러면 주변 가가지고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이거 배웠는데 너무 잘해 얘기하면은 막 승승장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모델 실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음이 편해야지 잘 나오잖아요. 우리 마지막 수업에 그 데모 해요? 모델 그렇죠. 데려와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두시고 그 외에도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모델들을 처음에는 내가 뭐 50%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줄을 세워놔요. 자꾸 많이 세워놨어요. 아니, 저는 지금 하시는 원장님들은 워낙에 본인 샵들이 있으니까 그거 걱정은 안 해. 솔직히 그거 걱정은 안 하는데 자신있게 얘기는 해놨는데 시술만 열심히 해서 잘만 하면 다 잘 바로 써먹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특히나 이 중에서도 제일 기대가 있는 건 네일아트 하시는 선생님들은 손이 워낙에 섬세하니까 진짜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도도 아마 빨리빨리 나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습 위주로 뭐 이제 디자인하는 거부터 상담하는 거부터 시술하는 거 뭐 이게 연고 바르는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지 더 흡수가 잘 되는지 그런 노하우부터 해서 자세, 우리가 디자인 잡을 때의 자세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세 가지 기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손님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법을 대신 해보겠죠. 그날 같이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면 두 가지를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기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라데이션과 자연 눈썹 기법은 그날 같은 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3주 후에 리터치 때 결을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근데 수지를 해야겠어. 그러면 수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과 기계 터치와 수지는 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뭘 할지는 그 모델을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에 따라서 실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입술을, 이거 반영구를 전체로 다 배우시거든요. 기계 그라데이션하고 수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품 눈썹은 수지만 당일날 해야 돼요. 탈각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랑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말해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반영구 화장이란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기법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이오 터치라는 미국 큰 회사가 있었거든요. 반영구 색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기법 위주로 해가지고 배웠고요. 독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컨투어 메이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대 산맥은 미국하고 독일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나가 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을 마이크로 피그먼테이션 미세 색소술로 우리 인체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고유한 피부색을 인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피부의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 사이에 미세 색소를 주입하는 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거 글로 보면은 잘 이게 안 다 오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피부는 겉에 각질이 일어나는 표피가 있죠. 그리고 이 표피와 이 바로 밑에는 우리 피부의 주 성분이 주로 이루고 있는 진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쌓이는 곳. 그 밑에는 이제 뼈가 있고 뭐 이런 조직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피부를 살펴볼 건데 이 세 개 층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게 우리 반영구 화장 같은 경우는 표피와 진피의 상부층 요 정도 1에서 1.5mm 정도의 시술을 깊이를 넣는 거를 말해요. 근데 타투 같은 경우는 진피 상부층에서 진피 중간 부분까지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투는 이 진피를 넘어가서 피하 조직까지 내려가 버리면 색소가 퍼져 버려요. 그래서 타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지, 반영구도 마찬가지고, 또 탈각률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이 표피의 기저층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바늘 길이를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 설명이 들어가져야지 우리가 좀 안다, 배웠다 라는 생각을 드시는 사람마다 거죠. 피부가 좀 두께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걸 제가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보고? 다르긴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표피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0.2에서 0.3mm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를 상상했을 때 1mm, 한 칸이 1mm잖아요. 네. 근데 거기 10분의 2에서 3이면 얼마나 얇은 층이에요. 그쵸? 그래서 표피층은 0.2에서 0.3mm로 아주 얇고요. 진피층은 2에서 3mm 정도예요. 그래봤자 우리가 눈금자로 봤을 때 두세 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막 되게 많이 몇 미리가 차이 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봤자 1, 2mm 안에서 다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 하시고 넘어가는 분들은 다 내가 어디에다 주입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피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바늘을 사람한테 얼마만큼 찌르고 있는지 정확히 수치로 한번 알아보자. 그런 걸 알아볼 때 먼저 표피의 구조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피부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이 이렇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피는 각질층, 맨 위에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각질층, 그 밑에는 투명층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 등 특정 부위에 존재를 하는데 한마디로 굳은 살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우리 손톱에 큐티클 있는 데들 굳은 살이잖아요. 투명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얼굴에 투명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반영구 시술이나 타투 같은 걸 했을 때 퍼져요. 반유동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지게 보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는 타투나 반영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립층, 세포 각화가 시작되는 층이래요. 그래서 수분 저지막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수분이 이제 수분 저지막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딱딱해지면서 각질화돼서 나가버리는 층인 거예요. 그리고 유국층,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서 세포의 영양구급과 노폐물, 땀이나 이런 것들을 피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층이에요. 그리고 기저층,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층이 있어요.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거나 상처가 나거나 까지거나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 세포 분열층에서 작용을 해서 각질층을 다시 만들어서 위에를 보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각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나야지 각화작용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층들이 있는 거고, 이런 주기가 턴오버 주기라고 해요. 이런 턴오버 주기가 내가 피부가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28일 주기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근데 반영구 같은 걸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걸 빠르게 만드는 거죠. 상처를 내서 기저층을 자극을 하면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층을 만들어서 이 위에 있는 층들을 밀어내고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반영구를 시술을 할 때는 좀 진하게 하죠. 짱구를 만들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나가는 것들을 예상해서 남는 것들을 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눈, 우리가 그냥 그라데이션하고 엠보 같은 경우에는 여길 자극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상처를 내서 시술을 하는 기법이고, 명품 수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극을 최소화해 가지고 최대로 잘 안착되게 해서 각질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기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기법까지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피와 피하 지방층이 있잖아요. 진피는 이제 표피 밑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표피 두께의 15에서 40배 정도이며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나 표피층처럼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층이 딱 또렷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경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혈관, 림프관, 신경, 땀샘, 피지샘, 잇모근 등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피하 지방층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반영구 시술을 할 때 위치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SMP 시술 위치라고 했는데 반영구 화장을 할 때도 이거는 요 특징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층, 평균적인 사람의 표피층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2에서 0.3mm 정도고 진피 조직은 2에서 3mm예요. 그럼 총 다 더하면 보통 이 앞자리 수로만 만약에 해볼게요. 그러면 2.2mm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반영구를 한 1에서 1.5 정도 바늘을 내놓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진 않아요. 1에서 1.5mm 바늘을 꺼내지만 이걸 깊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한 0.6mm 이상에서 1mm 정도만 시술할 때 그거를 이제 쓰지, 그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피 상부나 아니면은 아까 기저층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지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유지기간이라는 거는 사람의 연령대의 그 세포 주기가, 턴오버 주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 문신 있잖아요. 잘 안 지워지고 파란빛 나는 그런 건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저층까지? 그렇죠. 퍼지고 기저층 더 밑으로 기저층은 들어가서. 표피층까지인 거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잖아요. 진피층에서 이 유두층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색소는 입자 자체가 굵어요.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색소는 아주 미세한 색소예요. 요즘에는 그걸 통과 못하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색소의 크기, 입자 크기도 있어요. 타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착이 돼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이 굵은 입자를 쓰는 거고, 반영구 같은 경우는 흐려지길 원하니까 반영구를 하는 거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입자가 더 작은 거고, 그렇게 해서 반영구 시술은 1에서 1.5mm 정도의 깊이에다가 시술을 하는데 보통은 저는 깊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은
손님들도 그렇게 하면 잔흔이 남을 수 있어서 나중에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영구 치즈에 별로 안 맞아요. 반영구는 흐려져서 없어지길 기대하고 하는 기법이잖아요. 흐려지지 않고 남기를 원하면 타투를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눈썹이 기역자로 내려온다던가. 내가 젊었을 때는 갈매기였는데 할머니들 보면 다 기역자잖아. 노화가 되니까 이게 평생 가면 좋지가 않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 흐려지길 바라니까 반영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영구 시술 같은 경우도 아무리 깊어도 이 이상은 내려가지 않게, 그러면서도 저 웬만하면은 조금 얕게 시술을 저는 권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잔흔도 많이 남지 않고 시술할 때 자극도 크지 않고. 그래서 각질층은 한번 간단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편평세포가 10에서 20층으로 겹쳐져 있어서 비늘층이라고도 하고, 투명층은 여기 보시면 빛을 강하게 굴절하는 반유동성 물질이 차 있다고 하죠. 생명력이 없는 각하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이나 발바닥 이럴 때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립층은 피부 트러블이 일으켜지는 이런 과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데인데 미용층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유국층은 표피층 중 가장 두꺼운 층이에요. 주 메인층이죠. 림프액이 순환하고 인체의 노폐물과 독소를 운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영구 할 때는 이 기저층을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는 세포층으로 표피층 중 가장 아래 위치를 하고, 각질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각질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자극해서 상처를 여러 번 내면 탈각이 되는 거고, 여기 자극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시술을 최소화시키면은 이제 아무래도 잘 남는 거죠. 각질이 많이 안 생기는 거죠. 나라마다 이렇게 색소 이런 반영구 화장을 부르는 메이크업, 뭐 여기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 스우 메이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술이란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화장술이고, 어느 정도 유지기간을 눈썹에는 한 1에서 2년, 뭐 아이라인은 3에서 5년, 입술은 한 3에서 5년, 뭐 7년 이상도 가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다를 수 있고요. 반영구 화장 같은 경우는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반영구 화장의 역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책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요. 반영구 화장과 문신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반영구 화장은 퍼머넌트 코스메틱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반영구 화장은 지속성이 길어야 3, 5년이에요. 타투는 거의 영구적이고, 시술 위치가 반영구 화장은 얼굴 위주죠. 타투는 신체 위주예요. 그리고 시술 목적은 이제 우리는 예뻐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타투는 자기 개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독창성과 상징성, 기타 개성을 위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요. 사후에는 보강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타투는 한번 새기면 수정이 힘들죠. 그리고 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아이론 옥시드에서 천연색소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타투는 카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변색도 잘 될 수가 있고 알러지 감염성도 조금 더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반영구는 천연색소로 알러지 유발이 희박해지고 변색이 안 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타투도 마찬가지고 다 일회용 바늘을 쓰지 뭐 재사용이나 소독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회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입 깊이는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사이에 들어가는데 타투는 진피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술 시 요거는 리터치가 필요하고 타투는 거의 불필요하죠. 그리고 요 밑에 내려와 있는 광과민성 질환이나 매독 감염, 에이즈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신에도 요즘에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기 적혀져 있기는 하지만. 자,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를 한번 미용적인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미용적으로 볼 때는 메이크업을 매일 해야 되는 직장인 여성들한테 필요하고, 모델이나 배우, 운동을 즐기는 사람 중에서 특히 물에 많이 수상 스포츠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메이크업 하기 힘든 사람,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시면 눈이 안 보여서 눈썹 그리기도 힘들어 하시고, 손이 떨려서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리사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우나 안에서 즐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습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알레르기, 화장품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뚜렷한 눈매나 입술선 등 외모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 입술의 모양이나 크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화장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화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시각장애나 여러가지 장애로 화장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미용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의학적으로는 백반증이 뭔지 아세요? 하얘지는 거예요? 하얀 점이 생기는, 왜 눈썹이 하얗게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다던가 그런 거 백반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상이나 흉터가 있어서 요런 데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 뭐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유두 쪽으로 절개하고 들어가셔서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 유두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탈모 부위에는 이제 SMP를 하면 되는 거고요. 튼살이나 피부의 색속성 질환, 또 털이 없는 분들, 제가 배운 걸로도 이 유두 수술 이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유두 같은 경우는 또 테크닉을 또 배우셔야 돼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다가가실 수 있고, 자, 반영구 화장의 시술 부위와 기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거든요. 지금부터 디자인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영구 화장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술에 앞서서 반드시 고객하고 맞춰야 할 디자인을 먼저 충분히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권하는 방법, 또 손님이 원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눈썹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또 무시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눈썹을 해달라고,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이거 하고 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또 왜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제 끌어들여야죠.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다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1차 때는 해볼까요? 2차 때 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더라도 오늘은 안전하게 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걸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서 이게 그걸 조율이 잘 되면 뭐 사진까지 찍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사진들이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사진을 처음부터 잘 찍어두길 많이, 요즘에는 사진 가지고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꼭 찍어두시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두시고, 그렇게 디자인을 찍어 놓으면은 또 도움이 되는 게, 이거를 디자인한 다음에 바로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통증 방지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닦아내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빨리 그릴 수 있게 이 디자인을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우고 나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진 찍었던 걸 꺼내서 빨리 보고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하고 딱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초보일 때는.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을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거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상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의 모양은 나라마다 틀리고 시대별로 틀리고 그러긴 하지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결정짓고 만들어줄 사람은 시술자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자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단련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단련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미리짜리 눈썹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서 그걸 기본으로 평균으로 정해 놓고서 똑같은 눈썹을 그릴 수 있게끔 자꾸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본 눈썹을. 사람은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눈썹이 다 다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준점이 없다면 내가 더 크게 그려야지, 더 얇게 그려야지, 더 길게 그려야지, 더 굴곡 있게 그려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들쭉날쭉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디자인을 센치까지 아예 정해서 딱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눈썹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그리겠죠.
이 눈썹을 그릴 때에 어떤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릴 건지 여기에다가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눈썹은 앞머리 윗선부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눈썹의 흐름대로 이어간다. 저의 눈썹을 보면 제 눈썹의 윗머리 흐름이 있잖아요. 많이 나 있는 메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메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 전체의 3분의 2 지점이 되는 부분에서 산을 만들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곡선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랫눈썹이 누워 자라기 시작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저 눈썹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눕기 시작하죠. 네네네. 이쯤에서. 그게 보통 한 1에서 2mm 사이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눕기 시작하는 점부터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산과 비슷한 지점에다가 가서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전체 길이의 꼬리를 결정지어서 같이 내려가서 만나게 해줘요. 이때 꼬리 위치가 이 앞머리를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앞머리보다 처지면은 눈썹이 이렇게 우울한 눈썹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영구 화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연령이 20,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늙을 일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 노화가 될 일밖에 없기 때문에 처질 일밖에 없어서 이거를 아래에다가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완전 기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앞머리보다는 0.2mm 정도 올려주어야지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눈썹이 처져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20대 때 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50대, 60대 때 넘어오잖아. 1년 사이에도 눈썹이 벌써 내려와 있어. 어머님들은 엄청 노화 속도가 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머님들은 너무 일자 눈썹이나 너무 내려가는 눈썹을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기역자가 될 수가 있어. 다 나이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살짝 올라가게 해요? 앞보다는 뒤로?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은 우리가 20대든 70대든 이 눈썹을 하면 그냥 무난하다 하는 그 눈썹의 이론을 지금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눈썹은 그런 데미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로 직선을 그었을 때 0.2mm 정도는 살짝 올라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꼬리 끝점은 콧볼과 우리가 저 얼굴을 보시면 콧볼과 눈끝과 했을 때 45도 각도로 했을 때 끝점으로 올라오는 지점이 이렇게 했을 때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꼬리 높이가 앞머리보다 약간 올라가는 것이 동안 눈썹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노트에다가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 초보분들은 선들이 자꾸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영구 가리키는 곳에 가면은 이제 무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집에 가셔서 애기 영어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장도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무지에다 그릴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강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여기랑 대칭을 맞춰 또 이쪽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미리수가 1mm 더 이쪽이 긴가 어쩐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내가 꼬리 지금 위치가 이쪽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같은 위치인가 아닌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자꾸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영어 공책 같은 경우에는 파란 줄 2줄, 빨간 줄, 파란 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선을 요만큼 갈 때 위치가 한눈에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게 눈으로 확인되죠. 그리면서 꼬리가 내려왔을 때 요 정도 위치가 이게 산을 올라갈 때도 요 빨간 선에서 요만큼 내려와서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를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집에서 요대로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하시면서 또 가지고 오셔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를 가져올게요. 반영구 화장할 때 양쪽을 같이 센치를 재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할 때 중심선을 이렇게 가운데 눈썹 가운데, 미간 가운데, 코끝, 그 다음에 입술 산 가운데, 턱끝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선을 중심을 먼저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같은 길이수
길이수에 맞춰서 앞머리를 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코끝이 삐뚤어졌을 수도 있고 이 턱끝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 것이냐, 이 눈과 눈은 안 삐뚤어지잖아요. 눈 시작점, 이 사람의 눈 시작점과 이 사람의 눈 시작점의 가운데 선을, 미간을 한마디로 맞춰서 중심선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잡아서 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cm면 1cm씩 선을 잡아서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앞머리를 따라가는데, 요즘에는 많이 굴곡 있는 눈썹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산 부분에서 처음 시작점으로 따졌을 때 한 0.1에서 2mm 정도,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수평선을 그리듯이 하지, 이걸 막 산을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리질 않아요. 그래서 수평선을 그리는 듯이 선을 직선으로 이렇게 가요. 밑선은 선을 직선으로 가는데, 내가 연필을 잡고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맨 처음엔 눈썹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그리세요. 이렇게 잡고 그리면은 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을 힘을 빼고 좀 멀리 잡고 입술 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선 연습도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땐 여기다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선을 맨 처음에 잘할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길게 터치하는 연습을, 가로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는 아래로 긋고, 이때 선이 흔들리지 않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노트를 하나 더 따라 해보실 수 있게 가져왔고요.